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커스 그라운드 세션 2의 워크샵 진행을 맡은 강다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GitHub 코드스페이스와 GitHub 코파일럿으로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경북대학교에서 MLSA로 활동하고 있는 강다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개발 컨테이너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 GitHub 코드스페이스 그리고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세 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컨테이너입니다. 요즘은 앱을 개발하다 보면 각자 저마다의 개발 환경이 존재합니다. 누구는 윈도우를 쓰기도 하고 누구는 맥을 쓰고 또 리눅스를 쓰는 사람까지 있죠. 그러다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서로 개발 환경을 맞추는 일입니다. 개발 환경이 맞지 않으면 내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다른 친구들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두 같은 개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두 다 윈도우를 쓴다거나 모두 다 맥을 쓴다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개발 환경을 맞추기가 정말 편한데, 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이 컴퓨터를 다 세팅하고 맞추기 때문에 운영체제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환경은 동일하게 맞춰서 해야 개발할 때 서로 불편한 일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환경을 개발 환경으로 만들어 보자고 나온 것입니다. 보통 컨테이너 환경은 개발과 운영 환경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인데, 이걸 아예 모두가 동일한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데 사용해서 동일한 테스트 환경을 설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 디벨롭먼트 컨테이너, 줄여서 데브 컨테이너라는 컨셉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서포트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 데브 컨테이너에 관련된 스펙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브 컨테이너의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면, 이 데브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3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를 하는 모든 팀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체제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통 개발 도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넷으로 앱을 개발하는데 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누구는 서드파티 개발 도구, 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으로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즉, 앞서 말했던 2가지의 공통 환경을 셋업해서 모든 개발자가 동일한 코딩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통의 개발 환경을 구성하려면 크게 2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발 도구로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을 위한 도커 엔진이 필요합니다. 만약 윈도우 사용자라면 WSL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한 다음 이 익스텐션 리모트 디벨롭먼트를 설치하면 데브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어 팔레트에서 데브 컨테이너, create dev 컨테이너 명령을 통해 필요한 개발 컨테이너를 선택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코드 스페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개발 컨테이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코드 스페이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코드 스페이스는 앞서 언급했던 이 데브 컨테이너의 명세를 구현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 명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파일이 주로 쓰이는데요. 이 첫 번째 있는 dev container.json 파일은 꼭 있어야 하는 파일입니다. 이외에도 도커 파일이나 커스텀 쉘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좀 더 유연하게 dev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dev container.json 파일에는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기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환경 설정이 필요한지 등의 컨테이너의 환경 구성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커 파일은 이제 dev containers.json 파일에서 참조하는 컨테이너 빌드 파일입니다. 마지막으로 dev container.json에서 설정할 수 없는 좀 더 미세한 컨트롤은 이 커스텀 쉘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이렇게 개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제 GitHub 코드스페이스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GitHub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파일럿은 코덱스라 하여 이 GPT-3 모델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해주는 제너레이티브 AI, 즉 생성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성 AI가 작동하는 원리는 내가 어떤 말뭉치를 던졌을 때 이 말뭉치를 기반으로 어떤 코드 블록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기 있는 언어일수록 코파일럿이 던져주는 결과물의 퀄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코파일럿이 던져주는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 코드가 아직까지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파일럿이 생성해주는 코드는 꽤나 좋습니다. 이 코파일럿이 만약 혼자 코딩을 하더라도 마치 짝꿍처럼, 그러니까 짝코딩 파트너로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파일럿이 무조건 옳은 코드를 던져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끔씩은 이상한 코드를 던져주기도 하고 그 앞에 작성해둔 코드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코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이 던져주는 코드를 반드시 코드 리뷰어 입장에서 꼭 리뷰를 한 다음 이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가 오래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빙 AI를 사용해서 코드의 큰 틀을 잡고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세부 로직을 잡는 것으로 활용하면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루한 이론은 끝났고 실제로 실습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 세션에 사용하는 자료는 모두 이 링크를 따라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링크를 통해서 꼭 같이 따라해 주시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실습엔 크게 4가지를 할 예정인데요. 먼저 코드 스페이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ASP.NET, .NET 코어 웹 API를 개발할 겁니다. 그 다음은 Azure Bicep, 그 다음으로는 GitHub 액션까지 개발하여 CI/CD 환경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개발할 때는 GitHub 코파일럿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으로 넘어왔네요. 일단 저는 이미 레퍼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디그노랑 라이센스랑 리드미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걸 체크해서 만들어 뒀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는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모두의 개발 환경을 동일하게 가져갈 거기 때문에 먼저 코드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 스페이스는 이제 여기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 오른쪽에 코드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reate code space on main을 누르시면 코드 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처음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 코드 스페이스가 완성되면 데브 컨테이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3가지 파일을 넣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데브 컨테이너 .json 파일이랑 도커 파일 그리고 onCreate 쉘 스크립트 파일을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브 컨테이너 이거를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안에 파일 해서 도커 파일 가장 먼저 일단 데브 컨테이너 .json 파일 도커 파일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create 스크립트 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개가 작성이 끝났다면 이제 세부 내용을 작성해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부 내용 작성하기 전에 이 쉘 스크립트에 실행 권한을 주기 위해서 명령어 하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명령을, 이런 코드들은 아까 말했던 그 링크에 가시면 전부 차례대로 잘 나와 있으니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커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도커 파일은 그냥 일반적인 우분투 20.04 LTS 기반의 이제 .NET SDK 7을 설치한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dev container.json 파일로 가서 이제 세부 내용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차례차례 채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있는 이 이름, dev 컨테이너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바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레파지토리에 있는 이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브라운드 워크샵. 네. 그리고 이제 빌드에 컨테이너 기본 이미지를 설정해 줄 건데요. 이건 아까 도커 파일을 사용할 것이므로 도커 파일을 불러와 주는 코드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 포워딩은 어떤 포트를 포워딩하겠다라고 명시해 주는 건데 이제 총 5개의 포트를 포워딩하겠다라고 지정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처에는 추가 속성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Azure CLI, GitHub CLI랑 Node.js 그리고 각각의 유틸리티 등을 세팅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최신 버전으로 세팅을 해주었고요. 드렸으기가 조금 이상하네요. 이를 써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추가 기능을 설치하는 순서를 명시해 주는 건데 그냥 커먼 유틸리티를 가장 먼저 설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상관없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는 것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있는 이제 익스텐션을 지정해 주는 것인데요. 익스텐션은 저희가 사용할 코파일럿과 C# 그리고 애저 관련으로 해서 3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환경 설정은 이렇게 적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2개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onCrit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명령어이고요. 이제 하나 적어주지 않았던 이 쉘 스크립트를 적어주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 쉘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dev container.json 파일로 컨테이너 설정을 끝낸 이후에 마지막 추가 기능을 설치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아래 내용은 운영체제, 업데이트 및 추가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3개의 파일을 다 세팅을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해 주었던 도커 파일을 통해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리고 각종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과 세팅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실행을 하기 위해 F1 키를 눌러 코드, 먼저, 네. 잠시, 아직 깃허브에 반영을 안 했죠. 이렇게 3가지 파일을 작성했는데, 이 3가지 파일을 저장하고 리포지토리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 add를 통해 전부 파일을 등록시켜 주시고, 그리고 git commit 메시지를 작성해 줍니다. commit 메시지는 그냥 dev 컨테이너의 세팅을 추가하겠다라고 작성했고, 그리고 작성이 끝났다면 푸시를 해줍시다. 그럼 전부 레파지토리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리네요. 네, 이렇게 잘 올라갔고요. 이제 F1 키를 통해서 이 전체 컨테이너 세팅을 반영이 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 전체를 다 빌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F1 키를 눌러서 코드 베이스 그리고 풀 리빌드 컨테이너까지만 치면, 여기까지만 치면 이렇게 컨테이너가 뜹니다. 그럼 이걸 클릭해 주시고 이거는 이제 저장되지 않은 건 날라간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이 다 끝나셨다면, 또 저희는 특히 깃 레파지토리에 다 반영을 해뒀으니까 리빌드를 마음 편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잠시 갔다 오던가 물 한 잔 마시고 오던지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리빌드가 다시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보시면 아까는 하나도 없었던 이 익스텐션들이 다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익스텐션 외에도 다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OS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설치가 됐네요. 그리고 단넷도 잘 설치됐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파워쉘도 잘 설치가 됐네요. 네. 이렇게 각종 설치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아까 워크샵 코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다 잘 설치됐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ASP.NET 코어 웹 AP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ET 명령어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이제 .NET 명령어를 사용해서 글로벌 JSON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NET 글로벌 명령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작성이 잘 됐다라는 알림이 옵니다. 이렇게 리포지토리 루트에 잘 만들어지면 이 .NET SDK 프리뷰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고쳐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리뷰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사용하여 ASP.NET Core Web API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global.json 파일을 만들었으니 이제 다음 명령어를 실행시켜 ASP.NET Core Web API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이쪽에 src 아래에서 이렇게 파일들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웹 API 그리고 properties 밑에 있는 이 런치 세팅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트가 총 4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500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기본이 5000일
여기는 5,000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이제 포트 수정이 끝났다면 이제 다음으로 솔루션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솔루션 파일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솔루션 파일에 저희의 ASP.NET Core 웹 API 프로젝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연결이 됐으니 이 솔루션을 빌드하면 되겠죠? 아래 명령으로 빌드하실 수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워닝도 없고 에러도 없이 잘 끝났습니다. 이제 빌드가 끝났으니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포트를 다 5,00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것도 5,000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열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없다. 404 에러가 뜨는데요. 이것은 매우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뒤에 웨더 포캐스트를 추가해 주시면 이렇게 잘 돼 있은 개체가 도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인했으니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 앱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테스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한번 클리어를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NET의 MS 테스트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에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됐다면 이제 이 테스트 프로젝트와 이제 저희의 웹 API 프로젝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이 됐고요. 이제 솔루션 파일에 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솔루션을 빌드합니다. 코드는 동일합니다. 네, 또 원인과 에러 없이 잘 끝났네요. 이제 아까 저희가 아무것도 안 뜨는 404 에러를 봤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그 루트 주소로 이동하면 404 페이지가 아닌 이제 자동으로 리다이렉션 시켜서 스웨거 UI 페이지를 보여주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스 코드에 있는 웹 API 아래 program.cs 파일을 열어줍니다. 코드를 잘 보기 위해 터미널을 살짝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위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작성해 줍니다. 네, 네임스페이스를 write 옵션으로 넣고 싶다라는 주석을 넣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코파일럿이 추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색깔도 잘 들어가서 저희 코드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넣은 네임스페이스를 또 활용을 해야겠죠. 내려오시면 이제 if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use swagger UI 아래에 이 주석을 추가해 줍니다. 이 주석은 아까 네임스페이스로 등록했던 rewrite 옵션을 추가한다는 내용인데 이제 그게 루트를 스웨그로 리다이렉션 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줬죠. 이거를 엔터를 치고 또 기다리면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탭, 엔터, 탭, 엔터 하고 나오는 게 없으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
아까 똑같은 웹페이지로 들어가면 404 에러가 안 보여야겠죠.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앱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드가 바뀌었으니 앱을 한번 빌드한 다음에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잘 끝났고요. 이제 빌드가 끝났으니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5000 버트에서 여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 달리 404 에러가 아닌 이렇게 예쁜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잘 작성한 거겠죠. 그리고 확인이 끝났으니 앱은 종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컨트롤, 이제 웹 API 아래 컨트롤, 이 프로캐스트 컨트롤러라는 파일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 맨 아래에 클래스를 저희가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어떤 클래스냐 하면 데이터 레인지를 정의하는 데이터 레인지의 클래스인데 이것은 이제 인티저 타입의 길이의 프로퍼티를 정의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엔터랑 탭만 있으면 코드가 완성됩니다. 정말 편하죠? 그리고 이제 웨더 포캐스트 컨트롤러 클래스 위에 있는 이 클래스입니다. 위에 있는 클래스의 제일 아래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getRange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 리스트 오브젝트를 받아오는 건데 대신 저희가 리스트 오브젝트를 받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파라미터가 있고 아까 정해졌던 데이터 레인지를 이제 이 from query 속성을 통해 파라미터를 갖는 액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잘 설명해 준 다음에 엔터와 탭키만 있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코드를 완성해 줍니다. 감동적이죠. 이제 또 코드 작성이 끝났으니 저희가 한번 또 앱을 빌드하고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리어하고 앱을 빌드한 다음 끝났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5000번에서 열리는데 이 버튼을 활용하면 바로 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와 달리 하나가 더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랭스를 주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루어주면 이제 2개의 답이 날라옵니다. 이 길이를 바꿔주면 그 길이에 맞는 데이터가 이렇게 날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확인이 끝났으니 또 앱을 종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들어줬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요. 이 테스트 코드는 이 파일을 컨트롤러 폴더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폴더를 바꿀 때도 이렇게 슬래시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름과 같이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아래에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테스트 코드를 아주 비어있는 테스트 코드를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또 코파일럿의 힘을 빌릴 겁니다. 저희가 치지 않은 이렇게 주석을 적어준 다음 여기가 아니네요. 네임스페이스를 여기다 길 위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더 포캐스트 컨트롤러를 위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막 길어지고 있는 거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있는데 퀘스트 컨트롤러 이게 맞는 거겠죠. 제일 위에 있는 이렇게 선택해주고 비어있는 테스트 메소드를 추가해 봅시다. 이거는 아까 위에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는 아까 그 getRange 메소드를 테스트에 넣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적어주면 이렇게 받아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메소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또 새롭게 빌드를 한 다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테스트도 같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가 잘 됐고 테스트까지 돌리고 있는데 테스트까지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패스되고 이제 패스드에 하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탈도 하나인데 이 하나인 이유가 저희가 테스트 메소드를 딱 하나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늘어나면 여기 있는 숫자도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웹 API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걸 또 애저에 배포하기 위해 애저 바이셉을 이용하여 이제 애저에 배포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바이셉 파일을 만들 것인데 종이를 이렇게 인프라 폴더 안에 이제 resource.bicep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인프라 아래 바이셉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이 워낙 또 바이셉이라는 게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파일럿이 알려주는 게 틀린지 아닌지도 잘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코드의 스켈레톤 코드를 얻고 나서 코파일럿으로 세부 조정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여기 바이셉 부분에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빙챗을 이용할 건데요. 빙챗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이셉 파일에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라고 빙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 AI 이제 웹사이트에 딱 오시면 이렇게 챗 GPT처럼 이렇게 채팅을 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물어보겠습니다. 플랫폼 코드, 그러니까 애저 바이셉에 애저 앱 서비스를 인스턴스를 만드는 애저 바이셉의 스켈레톤 코드가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일정 시간이 걸리고 저희에게 스켈레톤 코드를 주겠죠. 네, 스켈레톤 코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설명까지 이렇게 주고 있죠. 그래. 앱 서비스 플랜에 이제 애저 웹을 이스트 US 지역에 만드는 예제다. 그리고 이 앱 서비스 플랜 리소스는 name, location, 그리고 SKU를 설정한다. 그리고 웹의 리소스는 이제 네임스페이스, 서버 form ID를 준다는데 일단 이 코드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코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네임과 로케이션 이런 걸 정해줘야 하니까 이거를 디폴트, 리소스 그룹 위치의 디폴트를 사용하는 이제 이름과 로케이션을 적어달라 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디폴트의 이름과 로케이션은 또 리소스의 그룹의 로케이션을 사용하는 그 파라미터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서비스 플랜의 이름을 이제 AS 줄여서 그냥 AS 플랜으로 바꿔줄 건데요. 그럼 이제 이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또 아니고 저희가 또 코파일럿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코파일럿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S 플랜을 프리픽스, 그러니까 접두어로 하는 이름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AS 플랜이 앞에 붙어 있는 이 이름을 사용한 이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케이션 값은 또 저희가 아까 디폴트로 또 파라미터를 코파일럿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U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지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앱 서비스 플랜을 이렇게 만드는 게 됩니다. 앱 서비스 플랜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이 앱 서비스 이름을 이제 앱 서비스로 바꾸고 이제 저희는 웹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네임의 속성을 아까와 동일하게 주석을 주고 앱 서비스로 해서 이 프리픽스로 하는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도 아까와 동일하게 공식에 있는 로케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간 줄이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앱 서비스 플랜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앱 서비스 플랜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주시면 아니, 앱 서비스 플랜이었죠. 네. 앱 서비스 플랜을 가져와 주셔서 넣어주시면 빨간 줄이 없어지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소스의 바이셉을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또 리소스가 아닌 또 메인의 바이셉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바이셉을 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도 빙 챗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켈레톤 코드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이걸 모듈로 부르는 애저 바이스 코드의 스켈레톤 코드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답장이 오겠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어주고 있네요. 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이 2개를 패스하고 있고 리소스 그룹을 만들고 이것은 또 이 지역을 잠수하고 있다. 이 urge 리소스는 이름과 로케이션을 명시하고 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잘 만들어준 거를 복사해서 색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주고 빨간 줄이 난 걸 고쳐줘야겠죠? 일단 가장 맨 위에 저희가 애저에서 사용하는 서브스크립션을 지정해주고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사용한다고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아래에 또 이 주석을 추가해 줍니다. 코리아 센터럴이라는 지역을 디폴트로 하는 지역과 이제 이름을 만들어 줘라고 적을 줘볼게요. 근데 이건 아마 밑에와 충돌이라서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를 지우고 기다려볼게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죠. 예. 이름을 쓰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을 코리아 센트럴로 해주는 걸 지정하고 있죠. urge 로케이션보다 그냥
로케이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냥 네임으로 해서, 여기는 조금 잘못된 게 아까 보시면 네임 그냥 기본 값을 가져왔죠. 이것도 기본 값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urg란 이름, urg란 이제 앞에 프리픽스 접두사를 붙여서 이름을 규정해 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이름에 urg를 붙은 이 urg name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urg name으로 사용해주고, 로케이션은 저희가 코리아 센트럴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로케이션을 위해서 정한 파라미터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모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로케이션, 그리고 스코프는 여기는 이제 리소스가 들어가는, 리소스 그룹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urg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 주었다면 저장을 하시고, 이제 infra.net의 main parameter .json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이름이랑 로케이션을 디폴트 값으로 가져온다고 했는데, 이것을 디폴트라고 하면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디폴트 값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기본으로 해줬던 이 name과 location은 이 파일을 참조하여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name에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하고 저희의 이제 바이셉 파일이 다 완성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애저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또 한번 정리를 해주고, 이제 기본으로 나와 있는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웹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애저를 무료 구독하고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MLSA 공식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연결을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코드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이 코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 false를 없앤 다음 이런 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접속이 잘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코드를 C를 눌러버렸네요. 잠시만요. 다시 해서 false 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또 접속이 안 되겠죠. 뒤에 false를 없애고 이 코드를 일단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하나 뜨는데요. 이제 아까 복사한 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확인을 한번 하는 건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CLI에 로그인 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다음 계속을 눌러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차량을 닫아도 된다는 페이지가 뜨고, 닫아주시면 조금 기다리고 난 다음 저희가 이 subscription 애저에 있는 그 구독 정보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로그인 to 애저 그래서 로그인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아래 명령어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이것은 애저의 environment name, 그러니까 환경 이름을 이제 랜덤으로 해서 뒤엔 랜덤으로 해서 H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지정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echo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Azure dev CLI 구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ZD하고 ini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 이제 CLI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아까 지정해준 Azure 환경 이름이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물어보는데 이제 여기 처음에 yes를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화살 키보드로 움직여서 저희가 또 바이셉을 사용하니까 바이셉을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시 기다린 다음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오버라이트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작성한 그 파일을 유지한다는 이 선택지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초기화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총 3가지인데, 먼저 Azure YML 파일이 잘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Azure 폴더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github.workflow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대부에 있는 이 내용은 잠시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정해야 할 것은 이 azure.yml 파일인데요. 이것은 이제 추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또 여기 잘 적어놓은 설명서에 보시면 이제 이게 아니고 이렇게 수정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앞서 작성했던 앞서 빙 AI로 작성했던 그 Azure 바이셉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명령어는 AZD하고 up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자기가 구독한 그 서브스크립션 이름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MLS의 혜택 중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이제 Azure 무료 구독권이 하나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LSA가 된다면 이 구독권이 매달 주어지고요. 약간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지금은 한 1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이렇게 뜨는 이 구독을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기억하실까요? 그 메인에서 지정했던 코리아 센트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것을 찾으러 열심히 키보드 눌러서 찾아주겠습니다. 이시야. 코리아 센트 있죠. 이것을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만들어지고 있죠. 시간이 좀 걸리네요. 기다려 줍시다. 막간을 이용해서 좀 얘기해보자면, 애저 구독권을 눌러주는 건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핫붓이라면 많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실 텐데, 그때마다 클라우드가 늘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추천드립니다. MLSA.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애저 포털에 가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로그인하신 이 애저 포털에 연결이 돼서 아마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보면 리소스 그룹은 이렇게 됐고, 앱 서비스 플랜은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앱 서비스는 이렇게 지정이 됐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어디다 복사를 해두시고 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과정을,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또 애저에 올리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매번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단순 반복 행동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동화해준 툴 중에 하나인 CI/CD 툴 중에 하나인 GitHub 액션이란 걸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itHub 액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애저에 로그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또 로컬 호스트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이게 아니고 애저 로그인에 아까 했던 use device 코드를 통해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가 떴고, 여기를 이번에는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라고 하네요. 오픈 페이지. 그래서 코드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시키네요. 분명 로그인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창을 닫아도 된다는 알림이 뜬 다음 저희는 이 페이지에 돌아왔고요. 반응이 왔네요. 이제 이렇게 정보가 오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블러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잘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보고 싶다 하시면 AZ account show라는 명령어를 주시면 똑같은 내용이 보이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명령어를 활용해서 현재 구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애저 로그인 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해당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만든 이 환경 이름을 확인해주고 이것을 사용해서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로그인 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환경 이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각자에 맞는 환경 변수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것도 블러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한 다음 GitHub 레파지토리로 갑니다. 이것은 저는 블러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인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 올리면 안 되고 공개적인 장소에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GitHub에 있는 시크릿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 여기 세팅에 가보시면 내려보시면 시크릿이라는 서큐리티 아래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액션에 가셔서 new repository secret 이래서 아까 복사한 그 내용을 넣어줍니다. 들어갔죠? 이 내용의 이름은 as credential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크릿에서 이제 as credential을 호출하면 이제 이 내용이 호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레파지토리의 소유자인 저밖에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볼 수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add 시크릿을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됐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뜨지 않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눌러도 빈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이 되겠죠. 한 번 더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네요. 비밀번호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비밀번호 관리하는 건 정말 귀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생성한 저희 정리하고 이 환경 이름도 여기 크리덴셜에 넣어주도록 시크릿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에는 여기를 넣어주시고 이제 이름은 레저 네임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시크릿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세팅이 다 끝났고요. 이제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는 GitHub 아래에 GitHub 폴더 아래에 워크플로우스 폴더 아래에 있는 main.yml 파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GitHub 아래에 workflows main.yml을 치시면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걸 작성하려면 저희가 모르잖아요, 아마. 네. 그래서 또 저희는 뭘 이용할 거냐면 Bing AI를 활용할 것입니다. Bing AI에게 물어봅시다. GitHub 액션 워크플로우 스켈레톤 코드 좀 보여주렴. 그러면 기다리면 답이 오겠죠? 네, 열심히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네요, 참. 푸시와 풀, 빠르네요. 끝나고 보겠습니다. 푸시와 풀 리퀘스트가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가 잡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빌드고 우분투의 가장 최신 가상 머신에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저희의 코드 스페이스로 이동해 봅시다. 그래서 붙여주시고 이제 네 워크플로우 이름은 뭐 저희는 개발 중이니까 디벨롭먼트라고 지정을 해줍시다. 어머. 그리고 이제 이 온 밑에는 벌써 내용이 정해져 있네요. 이 푸시 이벤트랑 풀 리퀘스트가 일어날 때인데 푸시 이벤트가 일어날 때만 저희는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푸시 이벤트가 일어날 때는 아래에 이 잡이 돌아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잡 이름은 이제 빌드 테스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런온은 우분투 레이티스트로 두고 그리고 이 스텝스 속성 밑에는 아래 주석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적어줬는데 내용만 참고하고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고 지워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체크아웃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NET SDK 7 가장 처음에 데브 컨테이너 할 때 설정해 줬던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저희는 SDK 7으로 할 것이니까 이렇게 지정해주고 다만 저희는 프리뷰 쓰지 않기로 얘기를 했었죠. 프리뷰를 지워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종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던 데브 컨테이너 넘겨줬던 그 패키지들을 이 워크플로우 할 때도 설치될 수 있게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났다면 빌드를 해줘야겠죠. 빌드하는 코드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빌드가 됐다면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이제 테스트도 넣어서 테스트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할 공간을 지정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 웹 API 코드를 퍼블리시 할 곳을 이렇게 아웃풋 퍼블리시로 해서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지정을 한 다음 저희가 했던 그대로의 그 스텝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또 애저에 로그인 했었죠. 애저 로그인하는 코드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시크릿에 있는 그 크리덴셜 제가 아까 지정해줬던 그 크리덴셜을 사용합니다. 여기 애저 크리덴셜 그대로 이름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애저의 로그인까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디플로이 애저 웹을 배포를 해야겠죠. 배포를 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여기 이 퍼블리시 프로파일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앱 네임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아까 복사를 해놓았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앱 네임 중에 이렇게 이걸 던에서 복사를 해놓으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앱 네임은 요게 되겠죠. 앱 서비스 플랜도 아니고 리소스 그룹도 아니고 앱 네임이니까 앱 서비스의 네임은 복사해서 넣어주고 싶지만 또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시크릿에 넣어놨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는 이것도 시크릿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시크릿에 넣어줄 거고요. 시크릿으로 와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정보를 넣어주고 이제 뭐 이름은 그냥 애저 심플하게 가죠. 웹 네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걸로 지정해줘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외우기 쉽다고 생각하는 걸 넣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름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크릿에 어떻게 참조하는지 보고 시크릿에 있는 요 네임을 그대로 복사해서 크리덴셜 대신에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패키지에 퍼블리시가 이렇게 아웃풋 퍼블리시로 위에 퍼블리시 정보를 이렇게 지정해 줬기 때문에 이 퍼블리시만 사용해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든 게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했던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정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 작성을 했으니까 미루고 있었던 깃허브에 업로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깃에 넣어주시고 이러고 잔뜩 뜨네요. 그 다음에 이제 git commit을 해야겠죠. git commit 메시지를 add 깃허브 저희가 만든 게 actions flow니까 work flow니까 그대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전부 추가가 되고 이것을 레퍼지토리에 반영하겠습니다. 푸시가 완료됐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는 워크플로우를 만들었기 때문에 깃허브에서 반응을 합니다.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지정해줬던 1년의 과정을 깃허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봅시다. 시간이 꽤 걸리니 여기서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에게 휴식을 주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뭔가 누리끼리한 갈색 같은 색이 들어와 있는데 잘 완료가 되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이 기다린 다음 이제 이렇게 빌드가 끝났고요. 이제 하나는 X로 뜰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애저 대브라고 해서 아까 자동 생성된 것 중 하나라서 이건 무시하고 저희가 만들었던 그 디벨로먼트라는 워크플로우만 성공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디테일스로 가보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지정해 주었던 그 과정이 하나하나 다 진행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완료가 되면 여기 컴플리트 샵까지 뜨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진행이 다 됐다면 이제 애저에서 그 잘 배포가 된 거겠죠. 그래서 그 링크를 보자면 애저에서 완성된 그 링크를 보기 위해 이제 해당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링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가 지정했던 앱 서비스 이름에
이제 애저 웹 서비스 .NET하고 웨더 포캐스트까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제이슨으로 된 형태의 정보가 이렇게 잘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지우고 했을 때 아까와 똑같은 자동차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저희가 아까 그 웹 API를 만들어 주었던 코드로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가서 프로그램. 네. 제가 아까 여기서 use swagger 해서 저기 이 404 에러를 스웨거 UI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시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리다이렉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 if 문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봤을 때 이게 개발 환경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로컬 환경이 개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로컬 환경지에 따라서 이게 연결이 되는데 로컬 환경인 경우에만 저희가 연결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여기서는 볼 수 없지만 제이슨 파일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이제 길고 긴 마무리 드디어 끝입니다. 실습 재밌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편집이 될 것 같은데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 데브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개발 컨테이너를 만들고 공통된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환경을 통해 또 GitHub 코파일럿까지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전히 모르는 코드에 대해서는 스켈레톤 코드를 얻기 위하여 빙 AI를 사용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발 생산성을 더 향상을 시킬 방법에 대해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링크를 홍보합니다. 제가 했던 1년의 과정들은 여기에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따라가셔도 충분하시고 이제 이걸 따라가다가 답답하다 하시면 이제 영상을 중간중간 참고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GitHub 코드 스페이스와 GitHub 코파일럿으로 개발 생산성 높이기에 대해 발표를 했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해커스 그라운드에서 만나요.